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후에 수업이 없잖아요. 네. 자, 이제 시험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시험? 네. 한 110일쯤 남았어요. 110일 뭐 정도. 네. 자, 여러분 시험 기간을 제가 이제 나눠보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100일입니다. 100일. 여기야. 100일주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0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30일 전입니다. 30일. 그러니까 지금 전체 수험 기간 중에 여기로 왔으니 절반도 넘었죠? 라고 생각이 쉬운데 아직 절반 안 됐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은 이게 절반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질적인 시간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제 겨우 3분의 1이 왔을 뿐입니다. 왜냐면 이때 하루하고 이때 하루가 같지 않아요. 공부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쌓여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요때 하루하고 이때 하루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 두 달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비중. 마지막 한 달이요. 전체 수험 기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도 안 온 겁니다. 이제 3분의 1 정도 와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던 분도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특히 2차 과목은 더 그렇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도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중개사법, 세법, 지적법, 뭐 등기법은 어차피 포기했고.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과목들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방법이 다른 게 이쪽은 주로 이론 공부를 많이 해요. 문제는 조금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가면 문제를 위주로 하죠. 거기에 이론을 좀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점수가 중개사법이 60점대밖에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본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약집을 또 찬찬히 봐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를 한 번 풀었을 때 점수, 2번, 5번, 10번 풀었을 때 점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용을 읽었다고 점수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달은 뭐 하는 거죠?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봤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3번이고 5번이고 막 보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 문제 풀면서 어떤 곳이 나오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떻게 나왔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안 풀고 이론만 계속 보면은 그게 습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 시간에 우리 2달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고 이런 걸 익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게 끝나야 이제 마무리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시점에 있죠. 요 시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도 써놨습니다만은 문제집이 두꺼워요. 네. 이 문제집을 갖다가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만들자고 그러면 한 4분의 3을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한 4분의 1 정도 되면 한 150문제나 뭐 200문제나 그 정도 문제면
시험에 대비한 문제는 충분해요. 그걸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요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선정해서 풀 텐데 그 선정된 문제만 풀어보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가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할 때마다 나오겠습니다만 150에서 많아야 200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어림 잡아서 이것을 반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갖다 문제만 막 풀면은 또 이제 내용 같은 게 또 정확히 정립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진행은 일단 이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칠판에다가. 그러면 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요? 문제 몇 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론을 갖다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드린 게 아니고 자, 진행할 부분 중에서 이렇게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 해당 문제 풀고 두 번째 이론 설명드리고 또 해당 문제 바로 풀고 이렇게 문제를 바로 풀었을 때 다 맞춰버리면 어쩌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되면 이 이론 부분을 갖다가 연달아 하루 또는 이틀 또는 몇 시간 만에 이걸 다 읽고 시험장에 가시면 풀어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론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건. 예. 제 맘대로 합니다. 요것은 이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끊어질 만큼 끊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 3시간 수업하는데 한 요거 한 5개 뭐 6개 뭐 이 정도 하면 끝 이렇게 갑니다. 예.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1장 총설인데 총설 내용 중에서 자 밑에 봐도 뭐 소용없어요. 칠판을 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1조에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4가지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볼 것도 없고 목적 4가지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높인다는 거요. 이렇게. 세 번째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죠. 네 번째 목적이 뭡니까?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목적 4가지죠.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목적 자체가 이제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올해 같은 경우는 꽤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보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낼 법합니다. 그래서 4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 중에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개업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적이 아닙니다.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건 뭐죠?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개공 아니고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우는 내용 중에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용어입니다. 용어. 시험 문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죠. 용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어가. 자, 용어와 관련해서요. 6개입니다. 첫 번째요. 중개가 뭐냐 그랬을 때. 자, 중개라 하면 이렇게 3조에 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얘기하죠.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그렇게요. 그래서 행위를까지 붙이면 거래 행위하는 것을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개시켜 주었을 때 중개가 되죠. 자, 중개다 그러면 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행위 하는 것을 요것을 민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법률행위고 그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 계약이죠. 각종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면 중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영업권은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단골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시설 투자된 그런 가치가 있다든지 위치가 뛰어나다든지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이고 이런 영업권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 사고 파는 계약을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얘기한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영업권을 얘기해요. 영업권 사고 파는 계약. 만약에 이걸 갖다가 중간에서 알선했다 그러면 이 활동은 중개에 들어갑니까? 왜 아니죠? 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와주었지만 이 계약의 목적물이 이런 영업권인데 이게 3조에 써져 있는 중개사물에 안 들어가죠? 자, 출제를 예상해 봅니다, 이거. 그 다음에요. 만약에 땅이 경매 나왔을 때 그것을 낙찰받게끔 알선합니다. 중개입니까?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까? 중개 아니죠? 이게 땅에 대해서 알선했지만 경매는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중개 아니죠? 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신축 빌라 같은 거요. 분양이에요. 분양. 분양은 최초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을 대행해줬더라. 자, 이렇게 되면 중개입니까? 왜 아니죠? 부동산이고 계약이지만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안 돼요. 중개 개념은 뭐예요? 소개. 됐습니다. 이게 중개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근데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중개업을 봐요. 중개업이란 뭐냐 이렇게 하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런 중개활동을 해야 됩니다. 4째는 그것을 영업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몽땅 갖췄을 때 중개업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 되려면 3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영리 목적을 갖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면서 활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몽땅 갖추었을 때 중개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저 중개하고는 다르게 법에서 간섭합니다. 중개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불러요.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에 들어가면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될 건데 어쩌다가 일회성이 그치는 활동을 했다. 그랬을 때는 업이 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슈퍼 주인 같은 사람이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해줬다. 우연히. 이러면 계속 반복 성향이 없죠. 이래 갖고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연히 해서는. 그리고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됩니다. 근데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활동은 중개업이 될 수 없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요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록도 안 내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건을 중개해 줬어요. 부탁을 받고. 그래서 보수를 달라고 요구했고 다 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수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등록인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을 한 건 아니어서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 않죠?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판례. 자, 세 번째요. 돈 꾸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고 동시에 같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건 이쪽 부분은 중개가 아닙니다. 왜 그러죠?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줬지만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이 부분은 중개 맞죠? 저당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중개 활동을 의뢰를 받고 복비를 막 받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영업적으로 했다면 이런 중개 활동은 중개를 뛰어넘어서 중개업유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비록 금전 소비대차의 부세에서 일어났을지라도 중개 맞으니까. 요것이 세 번째 중요한 판례죠. 네 번째 중요한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컨설팅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컨설팅은 자유업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근데 이 사람이 조그맣게요. 중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팔아주고 하는 중개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복비도 많이 챙겨가면서 반복적으로 영업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 갑부동산 컨설팅업자의 이런 중개활동은 단순 중개활동을 뛰어넘어서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조그맣게 해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고 등록이 돼 있냐? 그렇지 않다. 보통은.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뭐야? 무등록 중개업자가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봤던 중개란 말과 중개업이라는 말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맞춰보시는 거예요. 중개란, 중개업이란 이거 구별할 문제예요. 3조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말한다. 그치? 그럼 중개업이 아니고 뭐야? 중개. 용어 중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개공이에요. 개공. 종류가 세 종류인 거 아시죠? 자격증 따서 혼자서 오픈한 공인개공이 있고 법인을 차려가지고 중개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낸 법인개공이 있고 옛날부터 자격증도 없이 그냥 해오셨던 복덕방 할아버지도 계시죠? 그분을 부칙개공. 부칙개공, 복덕방 할아버지도 등록된 걸로 부칙조문에서 봐주니까 등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인은 등록만 돼 있으면 다 개공이에요. 자격증이 없어도. 혹시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등록만 돼 있다. 그러면 다 개공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징표는 등록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 점에서 공인중개사하고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미국의 중개사학증을 땄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자격증을 땄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이 아니죠.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또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 자격증 딴 사람. 이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고용인. 이 중에는 사장님 밑에 속해서 일하는데 두 종류가 있죠.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자격증 없이 도와주는 사람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는데 결정적 차이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데 반해서 여기 보조원은 중개 업무 못 보죠. 그렇지만 중개 업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는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기본적 차이점은 이거고 보조원과 결정적 차이점은 이거니까 자, 다시 용어의 정의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돼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예요?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을 빠지면 또 틀립니다. 소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법인의 임원인데 또는 사원인데 자격증 없는 임원 사원도 있고 증이 있는 임원 사원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어떻게 돼요? 포함돼요. 포함되고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이 정도예요. 그거 하나.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자격증 딴 그분이 중개업소에 취직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일하다가 최근에 그만뒀어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 6개월 동안 맨날 커피 심부름 시키고 청소시키고 뭐 키 들고 와서 물건 보여주고 오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것만 하지 하나도 인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때려쳤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때려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소공에 들어갑니까? 맨날 이것만 했는데 네, 그죠.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맨날 이것만 했어요. 그것도 소공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소공은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할 수도 있고. 네. 자, 중개보조원 보고요. 문제로 들어갑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뭐 해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중개 업무를 못 봐주고 건너뛰어서 현장 안내.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일반 서무. 이런 식으로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누가요? 보조원이요. 그러니까 보조원 그러면 두 군데가 떠올라야 됩니다.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해주는 사람. 자,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보시면 6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목적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목적?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럴 때 앞에 뭐라고 나와요? 밑에 보세요. 밑에 바로 밑에 해설.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르다 그런 것이죠? 1번 목적 아닙니다. 밑에 보시고 2번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요건 목적이죠. 국민재산권 보호 그게 아니죠. 국민재산권 보호가 아니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3번도 목적 아니에요. 4번 공신력 제고 그거 없고 전문성 제고는 있어요. 공신력 제고 아니고. 5번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목적에 해당하는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밑에 해설 보시면서 목적에 해당하는 거 많이 익혀두셔야 돼요. 자, 교재 9페이지에 가시면 8번입니다.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이요. 1번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맞는 판례죠? 네. 자, 보세요. 중개예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진정으로 중개활동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 주관적으로 진짜 중개활동을 하려고 했느냐, 그런 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네. 중요한 판례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1번 2번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우연히 했습니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을 때 그것이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예, 그렇죠.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뉘앙스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이런 뜻이야. 맞다고 봐야 되겠고요. 4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했을 때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할 때 그 밖에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래서 중개 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들어간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요. 5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하지요. 완벽하게. 5번 틀린 거. 5번 고르셨죠? 9번 보시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틀린 것을 했어요. 1번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어떻게 해요? 포함한다. 맞죠? 네. 틀린 게 없습니다. 1번. 2번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거 중개업 맞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등록한 자. 그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죠? 4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벌써 틀렸나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는데 다 맞는데 앞쪽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해야 될 걸 공인중개사로서 했기 때문에 반대말 써서 틀리게 한 거죠. 4번이 틀린 거. 5번 중개랍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정답 틀린 거 4번이고요. 자, 10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십니다. 막 예습하고 막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0번이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요? 다 맞았죠? 요 중에서 조금 언급을 드릴게. 기업권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란 하고 나오면 틀립니다. 기업권은 개업 공인중개사란 했으니까 등록한 자 이거 맞는 거고요. 혹시라도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공인중개사란 하면서 나오면 틀려버린 게 되고요. 디귿번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그죠? 보조 활동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거. 자, 이제는 14번 가시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맞는 거 1번 중개보조원이란 14번이요. 자,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만 나중에 반복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풀면 안 돼요. 풀면 떨어집니다. 중개보조원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 보조원이 무슨 중개업 영이요? 틀렸죠? 바로 틀렸죠, 지금? 네. 단순히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이죠. 자, 2번은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2번? 그치, 업자가 빠졌잖아요, 마지막에. 용어의 정의는 한 글자만 빠져도 틀린 거예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번 맞습니까? 중개업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개공입니까?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등록도 안 하고 있네.
그럼 개공이에요? 개공 아니잖아요. 개공은 혹시 중개업을 안 할지라도 뭐요? 등록만 돼 있으면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번 틀렸죠? 아니,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금?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끝나야지. 영위하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요거 빼버려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중에서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5번 중개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거? 네. 자, 그 다음에요 15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15번에서요 1번은 다른 교육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개활동이 아닙니다. 일단 중개활동은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준 것이 중개활동인 거예요. 근데 지금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잖아요.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중개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를 챙겨도 중개업에 안 들어갑니다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교육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중개활동이 아니거든요. 성질이. 이건 중개가 아니어서 중개업이 안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예, 15번에 1번이. 그 다음에 보수를 약속하거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어요. 이러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지. 3번 의뢰인이 교육공인중개사한테 소정의 보수를 갖다 지급하지 않았어요. 의뢰인이 복비 안 준 거예요. 근데 교육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중개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랬을 때는 복비를 안 받았지만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교육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이 있죠. 그래서 물어줄 책임이 있다. 책임져야 됩니다. 틀렸죠? 복비 안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된 중개활동을 해가지고 피해 준 것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 못 지겠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판례이기도 하고 기출문제의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도 한 4차례 정도 출제됐던 판례죠. 5번 교육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만의 알선행위를 하고 알선료를 받은 것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라는 게 금지행위예요. 응?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가 뭐예요? 금지행위. 금지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상가 권리금 계약을 갖다 알선했다는 것이 중개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해주고 받는 알선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어서 법정 한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5번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그것도 뭐예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1번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과 같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상물이 된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아파트 분양권 동호수 특정된 거 얘기하죠? 장래 건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번 중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다. 거짓말이죠.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3번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환매권은요 채권인데 등기 능력이 있다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가 가능합니까? 따라서 환매권을 넘기는 걸 중간에서 소개시킬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소개하면 환매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환매권이라는 이 권리자가 바뀌는 거라고. 따라서 중개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대상 권리에는 등기된 환매권도 들어가지요. 그 말입니다. 이 환매권이 시험에 한 2차례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중개상 권리는 등기된 환매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3번 틀렸죠. 4번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대행하는 행위는 분양대행료.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토지의 정치작물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토지 정치작물 중에 중개사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물이나 임목이나 명인방벌 같은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은 정치작물인데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돼서 중개사물 될 수 있죠. 토지의 정치작물이 다 100% 다 중개사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토지 정치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그런 세 가지 경우는 중개업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될 수 없다는 표현은 틀렸고, 자, 넘기십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이게 한 2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자,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2년 전에 만들어지고 27회, 28회 때 연달아 출제가 됐어요.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두는 거죠. 국토부에 둔답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이때 구성인은 어떻게 되죠? 구성인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돼 있고, 이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 국토부 1차관. 그 다음에 위원들 또 쭉 뽑겠죠. 그런데 위원회 임명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 임명이나 위촉은 누가 해요? 위촉은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위원장 자체는 1차관이 되지만 임명권자는, 위원회 임명은 국장이 한다. 그죠? 이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고요? 공무원 빼고는 다 2년이고, 그죠? 중간에 들어온 위원은 잔여 기간 동안만 임기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4가지가 있죠? 우리 암기할 때는 정책, 손좀, 보시유, 이렇게요. 정책, 손좀, 보시유 이렇게 돼 있죠? 자, 손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러죠?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보가 뭐예요? 보수 변경.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시험제도. 그죠? 자, 시험제도를 상대평가로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2년마다 시험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어디서 심의해요? 여기서. 그죠? 유자는 뭐예요? 육성. 여기 심의 대상 요 4가지. 근데 그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하면 시도지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시험제도. 요 결정되면 시도지사는 무조건요. 토달지 말고 따라야 된다. 2년마다 시험 보겠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자, 이거 안건을 통과시킬 때 그 전에 회의를 할 텐데, 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죠? 근데 만약에 안건을 의결시킬 때는 무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까? 출석 과반수죠. 그죠? 둘 다 과반수예요.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과반수,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 그래서 출결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문제 17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원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있죠? 문제 나올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맞는 것들입니다. 틀린 경우 거의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을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다, 우리 뭐 안 배운 거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어요. 대부분 맞는 거라고요. 3번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지도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면 틀렸죠? 왜 그래요? 7명 이상이라고 앞에 나와야 됩니다. 11명 이내 그래버리면 2명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옳지 않습니다.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뭐예요? 1차관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심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 암기했던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게 5번이죠? 자, 이제 22번 가셔서 22번을 풀어보십니다.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1번, 2번 설명드릴 게 없고 중요한 지문들이고요. 3번에서는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시험 제도가 그렇죠. 4번과 5번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했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그 위원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빼버려야 됩니다. 심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일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놓은 위원이 그 직무를 어떻게 해요? 대행한다. 뭐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됐고요. 자,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 설명드릴 겁니다. 중개대상물은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됩니다. 여러분 많이 맞추십니다. 일단 중개대상물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이게 한 필지 땅인데 그 중에 일부가 분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게요, 매매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분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에 설정이 될 수가 없죠? 특정할 수 없잖아요. 물건의 일부라고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라면 이 물건의 일부는 중개상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건의 일부인데 이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 됩니까? 되고 지상권 설정하는 거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일필토지의 일부다 그랬을 때는 어떤 거래냐에 따라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대상물에요. 대토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데 대토권은 건물이 철거되면 대신 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공짜로 땅을 주는 건 아니고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대토권은 몇 번지 땅이라고 특정이 된 바가 없죠. 앞으로 철거가 된다면 땅 받을 권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특정이 안 됐고요. 거래가 불법이니까 중개상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건축물 있죠. 건축물. 뭘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중개대상물에서의 건축물은 일단 땅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붕과 주벽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판례는 중개대상물로서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땅에 조립을 해놓은 판넬 지붕 덮어놓은 이 세차장 구조물 같은 경우는 토지의 정착물로 봐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분리 철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착물이 아니어서 건물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파트 분양권 몇 동 몇 호가 결정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양계약도 체결돼 있고 장래 건물로 봐줄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반해서 철거 및 입주권 이렇게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걸 강제로 철거했을 때 그 입주민들한테 딱지를 주는 걸 얘기하죠. 이건 동호수가 결정된 거 아니고 철거된다면 분양 신청할 자격을 우선적으로 줄게 이거잖아요. 얘하고 이 대토권이 너무 똑같습니다. 성질이. 네, 그래서 이건 특정이 안 돼 있죠. 거래가 불법이죠.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네? 요거죠.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해서는 요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네. 자, 세 번째 임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중개대상물에 임목 들어가는데 임목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땅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등기가 딱 끝났을 적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임목 이렇게 됩니다. 그럼 A명의로 등기를 끝냈다 그러면 임목의 소유권자가 A 이렇게 되면서 등기 끝나면 토지와는 뭐예요?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이 팔렸다 그랬을 때 임목의 소유권이 같이 넘어갑니까? 별개 부동산이라니까요. 따라서 땅은 가만두고 임목만 팔아버릴 수 있겠죠? 땅은 가만두고 나무에 대해서 임목에 대해서만 저당 설정이 되겠네요. 별개 부동산 이렇게. 다만 저당 설정할 때는 요 나무는요 임목 보험에 막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 설정을 딱 했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나무가 베어져서 쓰러져 있다면 그 쓰러진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미쳐버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매매나 저당 설정했다가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면 임목의 소유권자하고 땅 임자가 달라지는 수가 나올 수 있겠네.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랬을 때 임목의 소유권자한테 뭘 인정합니까? 법정지상권 인정하죠. 강제로 인정해 주는 거죠. 뽑히지 않게 됩니다. 이거 이제는. 예.
그런데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면 임목의 소유권자는 보호가 되지만 여기 있는 땅 주인은 땅을 팔고 그랬을 때 특히 땅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이런 땅을 사게 되니까요. 이용 못하는 땅. 그래서 이 시는 이거 살 적에 그런 땅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 알아볼 때는 토지 등기부를 띄고 땅을 매입할 거니까 거기에 표제부에다가 혹시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등기된 임목이다 그랬을 때는 임목 등기번호를 딱 표시해 두면 아 법정이상권의 부담을 안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안 사버리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개대상물 중에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업재단 보셨나요? 실제 보기 힘들어요 이거. 이게 돈 꿀 때 써먹는 건데 이 재단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은 바구니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놨다는 거예요. 재단. 집합물이라고 배우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합물? 이 집합물이에요. 이게 안에는 광업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 건물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럭도 있고요. 여기 뭐예요? 광업과 이 광물 캐는 것 관련해서 각종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굴착 장비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묶어놨을 때 이게 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묶어놨죠? 이유는 돈 빌리려고요. 그래서 담보 설정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목적물로 뭘 삼을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광업재단. 그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는 광업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광업권, 이 땅 이런 것들은 이것만 떼어내서 중개사물 될 수 있나요? 없다. 광업재단 자체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5번 공장재단도 역시 집합물입니다. 담보 설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A 공장, B 공장, C 공장, 기계 뭐 다 해서 특허권 다 해서 똑같죠 원리가. 중개사물 5개 했습니다 지금. 쉬겠습니다.